자, 이제 정책 결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 정책 분석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89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일단은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정책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무슨 오류가 빠진다 그랬죠? 몇 종 오류? 쌈종 오류 그렇습니다. 쌈종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 했을 때 여기 이제 경계 분석하고 가정 분석, 계층 분석, 분류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방법 중에 분류 분석 같은 거는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싹 한번 정리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분류 분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계층 분석은요, 이게 점점점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뭐 이렇게 나눠보는 거라기보다는 파고 들어가는 방식. 예? 그래서 계층 분석이에요. 계층, 단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정 분석은요, 만약 이렇다면 이런 거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게 가정 분석이고, 경계 분석은요, 이 문제와 다른 문제의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기억, 정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 이랬죠. 이건 가정 분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간접적이고 이제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간다. 그러면은 계층 분석이겠죠. 정책 문제 존속 기간 및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래요. 이건 경계 분석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디에 해당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지금 접근하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당면 문제를 그 구성 요소들로 분해야 한다.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분류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는 주제예요. 문제 파악할 때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되냐 이런 겁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 파악해 두시고요. 정책 분석과 체제 분석을 비교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정책 분석 안에 체제 분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 분석을 토대에 깔아야 되니까 체제 분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죠? 정책 분석이라는 것도 하는데, 요거는 정책 분석 안에 사실은 체제 분석도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정책성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그래갖고 1번 맞는 얘기예요. 정책 분석에서는 야, 이 정치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냐, 어떠냐, 이런 것까지도 보고요. 가치 문제 고려가 있습니다. 가치 문제 고려, 가치 문제 미고려 이랬는데, 가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어느 쪽이에요? 예, 가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여기에 정책 분석이에요. 아까 말했던 형평성 같은 가치. 그럼 체제 분석도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봐요. 가치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야.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체제 분석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놓고 투입 대비 산출이 어떻게 됐어? 이걸 본다고요. 보는데 그것만 보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는 정책 분석이 가치 문제를 훨씬 많이 고려하는 거고, 얘는 체제 분석은 그런 거 없이 투입 대비 산출 드라이하게 그것만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비용 효과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하는 게 정책 분석이다. 그렇겠죠? 이래야지 형평성 같은 것도 달성하는 거죠. 이제 체제 분석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정책 분석이 양쪽 분석 중심이라면 체제 분석은 질적 분석 중심이다. 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판서 해가지고 앞에 시간인가 해드렸으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비용 편익 분석이 체제 분석의 한 종류죠. 비용 편익 분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용 효과 분석 같은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비용 편익 분석으로 되면은 비용 효과 분석을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 같으면은 비용 편익 분석으로 100% 다 됩니다. 모든 걸 다 쓴 돈하고 벌어들인 돈의 차이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책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무상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책에서는. 그렇잖아요. 일산의 호수공원은 그거는 뭐야? 돈 받고 입장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 돈으로 만들었겠지 뭐. 그때 뭐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도시 조성할 때 그잖아요. 그죠? 그때 정확히 무슨 돈인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뭐 그게 지방정부 돈이든 중앙정부 돈이든 정부 돈이 들어갔잖아요. 정부 돈이 들어간 거는 화폐 가치로 표현이 됩니다. 비용이 얼마인지는.
그렇죠? 근데 그게 편익이 얼마나친지는 몰라. 왜냐면 돈을 내면은 그게 계산이 되거든요. 돈을 내면. 예를 들어 입장료가 1,000원인데 1,000원으로 몇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0원의 만족감이라고 치고 1,000원의 만족감이 곱하기 몇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편익의 크기가 화폐 가치로. 근데 이거는 돈을 받고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얼마의 만족감이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만 비용 효과 분석으로 들어간다. 야, 그러면 목표 달성은 됐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얼마 번지는 모르니까 그 얘기는 얼마만큼의 편익이 화폐 가치로 남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하고자 하는 거를 실현한 건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 안에서도 방법이요. 순현재 가치법하고 그다음에 그 편익 비용 비율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순현재 가치법 MPV하고 그다음에 BC 레이셔가 있는데 더 정확한 방식은 원래 뭐래요? MPV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MPV는 정확하게 이게 비용은 얼마고 편익은 얼마다 그래서 그 뺄셈으로 하잖아요. 그죠? 뺄셈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더 많이 남으면 좋은 사업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재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MPV는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또 덩치가 큰 사업이 더 유리해요. 덩치가 큰 사업이. 응? 그게 떠오르네 갑자기. 삼성 같은 데에서도 왜 삼성에서도 그 호텔 끼고서 어디 뭐 집단적으로 급식해 주는 데에 식당 사업 같은 거 하죠. 급식 사업해. 대학 식당이나 회사 식당이나 이런 데 급식 사업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급식 사업은 아주 작은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세한 업체에서도. 어디가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를 하겠어요. 비슷한 일을 해도.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발현됩니다. 대규모로 있잖아요. 생산하면 훨씬 더 싸게. 그죠? 공급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접근하는 단위도 다르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남는 것도 더 커요. 이 이치처럼 MPV로 계산하면은요, 당연히 크게 돈을 쓰면 크게 남아요. 그래서 큰 규모의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요. MPV로 가면. 그러나 우리의 재정 능력도 한계가 있죠. 아니 내가 왜 삼성 내가 뭐 만약에 이런 급식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왜 삼성에서 하는 것처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쥐어 짜내 가지고 여기서 이익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국가 사업도 그래요. 국가가 무슨 뭐 꿀단지 어디다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꽃감 빼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원하는 데다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을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덩치 큰 사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을 쪼개서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비율적으로 더 괜찮은 사업이 뭐냐? 이거를 이제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BC 레이셔예요. BC 레이셔. 됐어요? 편익 비용 비율. 두 가지 개념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아무튼 얘네 둘은요. 그게 하나는 뺄셈으로 계산하고 하나는 분수로 계산해서 그렇지. 얘네 둘 다 뭐냐면은 비용의 현재 가치와 편익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공식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해 내려면 정확하게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할인율. 우리가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랑 present value. 이거는 미래 가치 future value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이 뭐였냐면은 R이 할인율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 R이 할인율이야. 레이트, 할인율. 이렇게 보시고. N은요, N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할인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그죠? 할인율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정부 사업에서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아무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는 거니까 저게 작업이. 그런데 이제 할인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MPV나 BC 레이셔를 못 써요. 못 써. 못 써서 그때 동원하는 방식이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내는 거죠. MPV가 0이 되거나
BC 레이셔가 1이 될 수 있는, 그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점이잖아요. 그 지점이 될 수 있을 할인율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할인율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NPV가 0이 되거나 BC 레이셔가 1이 될 수 있는 할인율을 계산해. 그걸 계산하고 이 사업의 필수 수익률을 또 계산합니다. 필수 수익률은 뭐냐? 최소한 돈이 이만큼 들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돼. 그게 필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건 내부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과 필수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업해볼만 해. 이렇게 어림짐작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벌어야 될 비용, 벌어야 될 돈보다 NPV가 0이 될 때 그게 더 크다면 남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했을 때 남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해서 해보는 거죠. 내부 수익률. 보완적인 장치입니다. NPV나 BC 레이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됐죠? 이거? 됐죠?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191번에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문제는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비용과 편익의 평가 시 민간 부분에는 시장 가격이 다 존재합니다. 공공 부분에는 시장 가격 평가 어렵거나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수년제 가치는 0 기준이고요. 편익 비용 비율이 1 기준이니까 이거 답은 2번 되기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할인율이 낮으면 장기적 사업에 유리하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네 둘 다 분모값에 들어가 있죠. 둘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모값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퓨처 밸류를요 엄청 까먹습니다. 얘가 커지면 R이나 N이 커진다는 얘기는 퓨처 밸류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높은 사업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낮으면 장기적 사업이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할인율이 낮으면 장기적으로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빼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유리한데 할인율이 높으면 단기적 사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할인율이 높다면 단기적 사업이 유리하다. 할인율이 높다면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장기로 가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금방 이게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못 갑니다.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매년 반복될수록 팍팍 깎인다는 얘기니까 뒤에 가면 퓨처별로 남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할인율이 높으면 단기 사업밖에 안 되고 할인율이 낮은 건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3번을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면 그냥 기억해 두셔도 돼. 요 개념은요. 우리가 이 정확한 계산법 같은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뿐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예 이해가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기억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4번. 자, 요 중요한 차이점은 비용과 편익, 효과가 화폐 가치로 표현되는지 여부다. 그거거든요. 비용하고 편익은 전부 다 화폐 단위로 환산되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화폐 단위로 환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거 봤죠. 투입, 산출, 그 다음에 결과, 영향 이거 봤잖아요. 투입과 산출의 관계. 요거는 이제 화폐 가치로 환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 내지는 영향. 이거는 화폐 가치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일산 호수공원은 신도시를 만들 때 어디에서나 부러워하는 거여가지고 다 자기네 호수공원이 있대. 그래서 가보면 이거 억지야 약간 그런 데도 있어. 억지다. 이게 뭐 호수냐 이게 웅덩이다 거의. 그런 데도 있고 거의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얘기는 이 지역 주민의 만족감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게 했다. 삶의 질이 올라갔다. 이런 영향, 결과나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용자 수는 파악이 되죠, 참. 그 사람들이 얻은 편익이 얼마나 친지는 몰라도 몇 명이 다닌다. 몇 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파악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결과.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말고 투입에 따른 결과, 목표 달성도. 이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네. 그러면 그 영향, 삶의 만족감도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정도 해서 정리를 해두고요. 195번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20년 전 문제 스타일인데요. 계산식은 간단한데 안 하셔도 되고 해설 보고 그냥 이해 가시면 넘어가고 안 그러면 그냥 말고
안 나오는 문제 중에 요즘에 그 정확한 계산식도 아니야. 되게 어림짐작으로 그냥 하는 건데 봐도 지금 196번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1번은 바로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NPV가 됐건 BC 레이셔가 됐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예측 기법. 자,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미래 예측 기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책 분석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각 대안별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봐야 돼. 어떤 산출, 어떤 결과가 올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이럴 때 미래 예측을 잘 해보는 거죠. 미래 예측이 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럼 미래 예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 예측에는 뭐가 있었어요? 투사, 예견, 추측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미래 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됐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한다. 여기 이제 뒤에 답이 있죠? 내용을 보니까 답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그 전문가 합의법 델파이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추측의 한 종류죠. 추측, 이 질적 분석입니다. 전문가가 그분이 오셨어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 근데 그분이 오시려면은 신내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려면 여기는 진짜 뭐 비과학적으로 진짜 신내림이 아니라 이제 연구 성과들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분이 오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요, 뭐 얼추 우리도 비슷한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듣다 보면. 그러나 내가 얘기한 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 양반이 얘기한 건 다 신뢰한다. 그 사람 전문가니까. 그걸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써서 하는 거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내공 자체가 다르겠지 당연히. 깊이가 다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도 다르고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돼 있을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변에서 저기 서당계 3년 이거 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냥 아는 척하는 것 뿐이고 내 경험, 내 주변의 경험을 가지고. 근데 그 양반은 진짜로 그거 임상 비슷하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이나 해결책 같은 것들이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야 이게 먹혀드는 게 바로 추측의 기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델파이는요, 그런 전문가들 여럿을 놓고 반복 설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합의라는 말 되게 중요한 거죠. 반복 설문이라는 말도 힌트고요. 전문가라는 말 자체도 힌트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델파이 기법을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뭐예요? 이거는 X를 넣어서 Y가 나왔냐. 이거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뭐냐면요. 아까 투사, 예견, 추측 중에서 이거는 투사 기법이에요. 투사.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이것도 이제 추측의 기법의 한 가지인데 델파이처럼.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다다익선이라 그래가지고 야, 생각나는 대안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그래서 다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다 들어본 중에서 이제 추려나가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나은 게 뭐냐 이런 걸 추려나가는데 처음에는 다 모읍니다. 비판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했고 뭐 다 아시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어려운 거 아니고. 추세 연장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투사법이에요. 투사법. 그러니까 추세 연장은 투사법이고 회귀 분석은 이제 예견법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투사라 그랬나? 잘못 얘기했다. 예견법. 아이씨, 판서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 보세요. 미래 예측에서 머리랑 이게 말이 튀어나오는 게 잘못 나왔나 봐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미래 예측에 이제 양적 분석 기법이 있고요. 질적 분석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양적 분석 기법 안에 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적 분석 기법에 추측이 있는 것이지요.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투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투사의 대표적인 게 이게 추세법이에요. 추세법. 추세법, 뭐 시계열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예견이 바로 이제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거, 상관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추측이다 그랬을 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아까 이제 델파이 기법 같은 거, 또 이제 정책 델파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회귀 분석 예견,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지? 추세 연장 기법. 이게 이제 추세법인데요. 이게 이제 투사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계 자료 쭉 당기는 거라 엑셀 같은 거 작업해서 왜 이렇게 그 있잖아. 맨 밑에 모서리에 딱 잡고 쭉 당기면은 이렇게 그죠? 계산이 쭉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게 추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투사법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 좀 함정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금이 몇 년 뒤면 고갈된다. 대선 때도 좀 이슈가 됐죠. 분명히 뭐 연금은 건드리긴 해야 돼요. 그거는 맞는데 이대로 가면 뭐 10 몇 년 뒤면 고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의 인구 추세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 자료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참고 자료로만 놓고 보고 그 전에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조치를 취하자는 정도의 그런 자료로만 봐야 되고, 그럴 때 이게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겁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우리의 작용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애를 이게 한참 안 낳다 보니까 애를 낳으라고 정책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죠.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이 곧 올 거예요. 이제 애를 낳으면 주거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1980년대 저출산 문제로 시달렸던 프랑스가 도입해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잖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최근에는요, 난민이 들어왔는데 난민이 애가 많은 거야. 그래서 파리 교외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집을 줬다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되게 크게 불거지기도 했어요. 뭐냐,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나도 그런 집에 못 사는데 쟤는 난민인데 애들이 많다고 저런 집을 그냥 주네? 그 정도로 프랑스가 주택정책 가져갔거든요. 80년대부터. 지금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애를 낳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안심될 것 같아 이러지만, 이제 신혼부부 주택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더 개선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를 낳겠지.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이 한 2050년 되면 고갈된다. 꼭 그렇지는 않고. 그거는 이제 바뀔 거다. 바뀌긴 바뀌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참고해 볼 만한 자료는 되는 거니까, 이런 기법들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아까 델파이 브레인스토밍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추측으로. 그렇게 봐두시고, 정책 델파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델파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원래 델파이가 만들어질 때는 전문가 합의. 학술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익명성을 철저히 주죠. 왜냐면, 저 사람의 의견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의 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피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책 델파이는 그런 거를 차용을 해왔지만, 이거는 진짜로 현실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꼭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정책 델파이에는 이해 당사자도 이제 끌어들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익명성을 가지고 얘기하게 했다가 중간에 복면가왕처럼 복면을 베껴. 그래가지고 막 싸우게,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우다가 굳이 합의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합의가 안 돼도 이게 가장 유용하다 싶으면 그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정책 델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이해 당사자는 현실의 정책이라는 건 정치적 합리성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도 다 담아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대립되는 정책 대안의 결과 표면화되더라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 보장된다. 이게 틀린 거죠? 모든 단계가 아니라 중간에 익명성은 깨집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99번. 여기서는 델파이랑 브레인스토밍이 이미 다 얘기된 것이고요. 그 변증법적 토론, 명목집단 기법 때문에 좀 잠깐 얘기해 볼까요? 변증법적 토론은요, 그 아래 문제에 있는 것처럼 지명반론자 기법이라고 돼요. 지명반론자 기법. 그 변증법이라는 게 해겔이 만든 철학 기법이잖아요. 정반합 그래가지고, 그죠? 정이 있으면 그 반대 논리를 펼쳐서 그 합을 도출해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진보, 진화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반합의 원리 따라가서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부러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냐면 지명반론자 기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이면은 그거에 반론을 너네는 제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
이런 걸 따르죠. 그래서 두 개가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제 필요한 거가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집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집단 사고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맞지, A가 맞지라고 할 때 A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요. 말하기가 되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살만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는데 지명 반론자 기법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일부러 반론을 펼치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냥 오 하다가 그냥 하나가 결정돼 버린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각자 마련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련해 오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히 발표하게 하고요. 간단히 토론하게 합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토론하진 않아요. 각자의 대안이 있고 궁금한 걸 가지고 위주로 얘기하고 너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좀 해. 그런데 끝까지 이걸 파고들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대안들을 지금 검토해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표결하는 거예요. 표결. 그래서 서로 의사교환이 아주 깊지는 않아요. 이거는 명목집단 기법. 그래서 명목집단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명목적인 집단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을 때 답은 이게 몇 번이었을까요? 2번이었나요? 그렇구나. 2번이 잘못된 거네요. 뒤에 지향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편승기법이라는 것을 쓰죠. 여기는 편승기법이 뭐냐면은 결합개선이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이 말한 거를 받아 안아서 그래 그거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보면 더 좋겠는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러잖아요. 보통은 남이 말한 걸 함부로 평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남의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처럼 가져다 쓰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이거 여기서는 다 허용해 준다는 거지. 그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책 결정 모형이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 결정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의 유형들을 쭉 봤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성질 가지고 몇 개 이제 분석해 보고 그러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제 다 끝나겠죠? 당연히. 다 끝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끝나고 정책론이요. 정책론이 다 끝나고 이제 조직론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좀 빠르게 속도를 좀 붙여 가겠습니다. 이제 1단원이 제일 복잡하고 까다롭고 문제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속도를 좀 붙여서 나가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